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올해 이제 새로운 연간 계획에 대한 강의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전체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강의는 초반부에 교육학 논술 시험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그거 확인을 하면서 최근에 기출문제를 살짝 볼 건데요. 근데 기출문제를 지금 풀이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보통은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선 좀 무리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시험 자체가 최근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인지를 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에 저희 강의 1년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자료는 저희 합격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저희 강의 관련해가지고 간단한 책자가 있어요. 소책자. 이거 같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간 계획서 프린트아웃으로 받으신 거 있을 텐데요. 그거 같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 가이드북의 3페이지부터 펴보시면 최근 중등교육학 출제 경향,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항목들을 물어봤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중등 임용 시험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의외로 저희가 상반기 상담을 해보면 잘 모르시는 쌤들이 있으세요, 여전히. 그래서 1월 달부터 공부 시작은 하셨는데 되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구조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시험 구조 개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좀 찾아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시험은 총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그래서 1차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 그다음에 전공 서술형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시험 점수를 합쳐서 총점이 이제 100점이 되는데, 그 총점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부터 잘라가지고 보통 지역들마다 1.5배수를 2차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면접 보고, 그 다음에 교과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연을 추가적으로 같이 보죠. 그래서 수업 시연과 면접이 2차 시험의 큰 축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실기가 있는 교과들은 실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역들마다 세세한 전형 구조 자체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들, 특히 실기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보는 실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유리한 지역을 잘 찾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시험에서 저희가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논술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향도 있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학 논술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할 텐데요. 교육학 논술, 1차에서 보게 되는 교육학 논술은 총점이 20점입니다. 20점 만점이고, 전공 시험은, 전공 서술형 시험은 총 두 가지, 2교시, 3교시에서 보게 되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 80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비율 자체가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전공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비록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학이 더 중요하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제 당연히 전공이 훨씬 더 큰 변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후 공부 계획을 잡으실 때도 초반부부터 끝까지, 시험 직전까지 그 비율이나 공부의 비중을 잘 잡고 운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총점이 20점, 전공은 80점이고 그 총점 기준으로 해서 합격생을 1차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고득점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교육학 같은 경우, 전공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꽈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40%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이제 1차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꽈락이 문제가 되는 건 전공은 꽈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전공 꽈락이면 교육학 20점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총점에서 점수가 낮아서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전공 꽈락이라 떨어져서 이 말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약간
아주 드물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수대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서 꽈락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비교과쌤들 이제 한 번에 많이 뽑는, 그러니까 정원이 TO가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좀 빡빡한 시험이 맞기는 한데 지금 비교과 쪽에서 정원이 좀 갑자기 확확 늘게 되면 이제 준비 기간이 짧은 선생님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꽈락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꽈락 점수가 8점 미만이에요. 그래서 8점은 어떡하나요? 8점은 괜찮아요. 8점 받으시면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8점부터는 괜찮은데 이제 7점 얼마 이런 식으로 7점대를 받으시면 전공을 80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1차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점수대 자체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래서 교육학 8점, 10점 받고 전공을 잘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공을 아무리 잘해도 요새는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육학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안정적인 점수대라고 하는 게 사실 명확하게 있진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번 시험 말고 최근 올해 시험 말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쉽게 출제됐었고 채점도 좀 느슨하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점수대 자체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또 시험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변에 선후배들 얘기 들어보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으면 올해 시험은 또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평년, 예년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교육학은 20점 만점에서 그럼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하느냐. 그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도대체 몇 점 정도 받으면 괜찮을까. 전공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요 정도를 받으시면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할 만한 점수대는 15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붙으시는 분들은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은 15점 미만도 많아요. 12점, 13점 이렇게도 붙으시고 이제 전공이 워낙 어려운 전공들 같은 경우는 교육학 점수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10점대 초반도 붙기도 하는데 일단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점수대는 15점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점 만점에 15점 받을만 할 것 같죠? 감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느낌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20점 만점이 15점은 그렇게 힘든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느낌으로 가능한 시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시험 제도가 바뀐 지가 좀 돼가지고 이미 다 잘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사 그죠? 자격 시험 다들 봐서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봤던 8월 달까지 시험 보신 분 있으셨어요. 한국사 자격 그 시험 때문에. 근데 이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저희 시험 보러 가보시면 그 시험 워낙 많이들 보러 오니까 가보면 생각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도 보러 오죠. 초등학생, 어떻게 봐도 초등학생 같은데 같이 시험장에서 보고 되게 막 자존심 상하고 막 한두 문제 차이로 막 얼굴 가리고 나가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자칫 계획을 잘못 잡으시면 한국사 시험 때문에 계속 그 상반기 공부 자체가 질질 끌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아직 없다, 아직 안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2월 시험에는 붙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의 구조는 대략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전공은 꽈락이 32점부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32점 미만부터 꽈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점수대 받으시고는 합격 여부를 뭐 이렇게 고민할 점수대는 아니기 때문에 꽈락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북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중등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 분석. 자, 올해 시험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는 좀 이따가 문제만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2014학년도 중등 시험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그 세 번째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시험이 위에 제목이 있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하위 항목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한 지능의 종류 파악 및 관련되는 과제 유형 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항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대략적인 구조가 결국은 이제 복잡한 문제, 제시문, 그다음에 배점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자, 위에 있는 제목이
그 논술 큰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에서 요구하는 큰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위 항목으로 요구되게 되는 4가지의 세부 항목들을 저희가 서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는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교직 수업 다들 싫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열심히 듣는 건 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심리 부분에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 그거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타일러 우리 교육과정 할 때 나오는 바로 그 타일러입니다. 그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중 2가지에 대한 개념 정리하는 게 있었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사례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평가 영역에서 척도법 그리고 신뢰도 추정 방법 그리고 행정 부분에서 바스라고 하는 학자의 지도성인데 결국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지도성을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예, 지금은 뭐 너무 세부적으로 필기 안 하셔도 괜찮고 뒤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를 먼저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논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대학교 입시 논술을 제일 많이 떠올리시죠. 그래서 아마 요새 논술 전형도 많으니까 수시나 이런 거 들어오시거나 뭐 정시 시험 보실 때도 그 논술 준비하시느라 학원 다녀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 연습해 보시고 평소에 안 읽던 책들도 읽고 막 논리 공부하시고 그죠. 그랬던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는 교육학 논술 시험은 방금 봤던 사항들을 보니까 되게 친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답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답을 알겠어가 아니라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우리 경험 있잖아요. 대학교 때 우리가 중간고사 보실 때 세부 항목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다. 아니면 레포트 썼을 때 뭘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거 배웠던 거 이론 녹여가지고 써와봐.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랑 훨씬 더 친숙한 주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학 논술은 대단한 논술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얘기다 내 주장을 잘 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글쓰기 시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학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교육학 지식에 대한 확인과 그다음에 그 교육학 지식들을 문제 맥락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글로써 무리 없이 표현하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랑 제일 비슷하냐면 쌤들이 간단한 레포트를 쓰시는데 그 교직 과목 레포트를 쓰시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참고 자료가 없어요. 보고 쓸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 외워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1시간 동안 내 손으로 쓰는 레포트랑 비슷하다. 보고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해요. 어떤 느낌인지 대략 느낌이 오시죠? 근데 그렇게 잘 쓰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뭘 가지고 있어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육학 논술 공부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학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 이해, 구조와 암기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보시면 작년도 문제 그렇게 쉬웠다고 얘기했었던 작년도 문제를 보면 학생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주제로 삼아서 문제를 요구했고요. 서술하는 걸 요구를 했고요. 이때 물어봤던 부분이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아마 수기 모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공부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PBL은 많이 보셨죠. 문제 기반 학습 아마 교수 방법 및 공학이나 이런 수업 들으셨을 때 구성주의 공부하셨으면 너무너무 잘 보셨을 바로 그 부분입니다. PBL 물어봤고 평가에서는 요게 그 준거 참조 평가 우리 절대 평가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준거 참조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들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추가적인 평가 유형에 대한 확인이나 장학 기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쭉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학 논술 되게 어렵고 생소하고 막 너무 막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 교직 과목 공부하셨으면 그때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그걸 정리하는 그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다 교직 과목을 안 좋아하세요. 그죠? 선생님들 아마 그 사범대든 비사범대든 그래서 교직 이수를 하셔서 자격증을 받으셨건 간에 다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전공은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재미도 있는데 교직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기는 듣는데 다들 재미없다고 말씀하시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교직 과목 수업해봤지만 되게 그 수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게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해 보시면 책 한 권이 이제 교재로 나와 있으면 절대로 다 보는 일은 없죠.
그쵸. 좀 아주 드물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부분을 보는데 그나마도 보면 되게 성애차게 세부적으로 다 보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교직 과목 되게 재미없었는데 그걸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막막하고 재미도 없고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교육하기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힘들다,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게 고통스러운, 애초에 시험 공부를 위한 공부는 힘들어요. 그냥 하는 공부는 할만한데 이게 시험 공부가 된다, 마지막에 평가를 받는다, 나 모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모든 공부가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긴 한데 근데 진짜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뒤에 가면 갈수록 교육학은 할만해져요. 정말. 뒤로 가면 갈수록 교육학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정말 재미없고 힘들고 양도 많게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선을 지나가고 나면 교육학은 괜찮아요. 문제는 전공이에요. 전공은 시작할 때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조금은 아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후반부로 가면 다들 9월달 되면 저희 상담하고 물어보면 전부 다 전공은 어떠세요? 전공, 이러면 전부 다 알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1월 달에는 저희 얘기를 해보면 교육학 얘기를 하면 교육학 하다가 점점 나아져요. 확실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학이 양이 적어서 그래요. 전공보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전공이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렵죠. 그리고 재미도 있죠. 재미도 있는데 그 어렵고 재미있는 전공 양이 영원히 줄지를 않아요. 줄지를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후반부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교육학은 그래도 전공만큼 많진 않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교직 과목에 대한 생각은 좀 접으시고 교직 되게 재미없었는데 막 철학 너무 싫었다고 막 생각하시고 그거 저희 수업하다가 물어보면 그거 되게 확실하게 나와요. 그 교육학 중에서 뭐가 제일 싫으세요? 그러면 다들 이게 싫어요. 저게 싫어요. 다 나와요. 뭐 과정, 평가, 행정 그래서 다 싫다고 나오는데 그럼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럼 다들 교육학이 어디가 좋냐고 다 싫다고 그러시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제가 아까 1차, 2차 말씀드렸지만 1차에서 1.5배수를 뽑잖아요. 1.5배수를 뽑는데 2차 비중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그렇긴 한데 2차는 2차대로 되게 의미가 있는 시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차에서 예를 들어서 1.5배수를 뽑았는데 내가 컷보다 대략 점수가 한 10점 정도 높았다. 한 15점 정도 높았다. 그러면 2차에서 어지간히 진짜 소위 말하는 그 깽판을 치지 않는 이상은 안 떨어졌어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뭐 면접관에 욕을 했다든지 뭐 그 수업 시연 하다가 뭐 이렇게 나동그라졌다든지 뭐 그런 일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어지간하면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본 점수를 80점을 줬거든요. 2차도 100점인데 기본 점수를 80점을 줬어요. 그럼 거기에서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편차가 20점 안쪽이죠. 그럼 1차 시험에서 15점 이상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그걸 뒤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 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바뀌었죠. 바뀌어서 2차 시험의 기초 점수를 60점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40점 편차가 나는 거예요.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1차 준비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건 조금 무리해요. 어려워요. 근데 대신에 왜 교육학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2차 얘기를 하느냐 하면 2차에서 수업 시연은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을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후반부에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면접이에요. 면접이 비중도 좀 있고 물론 수업 시험도 굉장히 그러니까 둘이 비슷해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면접도 되게 비중이 큰데 면접에서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게 정말 이 사람이 교사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 쌤 준비해 보시면서 느끼시지만 최근에 교사에 대한 인기가 되게 높죠. 얼마 전에도 그 통계조사 나왔던데 초등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일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교사가 1등이었대요. 1등이었고 올해 2등으로 바뀌었다고. 근데 되게 인기 직종인 거예요. 스포츠 선수가 1등 했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호되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을 때도 사실 정말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라든지 그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라든지 봉사정신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실 교직 자체가 되게 괜찮잖아요. 이게 일단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이고 또 뭐가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도 되게 좋은 게 또 뭡니까? 그죠? 바로 나오죠. 방학.
그러다 보니까 근무 환경 자체가 여건 자체가 되게 괜찮은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교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정말 교사로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육학,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교직 과목 공부하시면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2차까지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토대로서 교육학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초반부터 좀 잘 잡아 나가시면 전체 공부가 조금 편해져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간단히 보셨더니 시험은 어떤 구조인지 대략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어요. 지금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시험이 바뀌고 나서 원래는 3차였었거든요. 3차로 이루어졌을 때는 1차에서 교육학 객관식 시험 봤었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논술로 바뀌고 난 모든 시험의 주제 영역들을 정리를 해 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대략 그거는 보여요. 어떤 영역이 자주 출제되는 인기 영역인지. 그리고 후반부에 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되기는 하는데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 영역이 교육행정.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육행정. 그리고 교육과정, 교육평가 요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그 외에는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과 교육 심리 그리고 상담 파트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부터 최근 기출문제 풀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시험이에요. 올해 시험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9 학년도 기출문제. 선생님들은 준비하시게 되는 시험이 2020학년도 시험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임용되는 시점에 그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2020학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풀이를 하진 않을 텐데요. 문제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험이구나.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땡땡학교 김교사가 모둠활동 수업 후 성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이다. 수업이 끝난 후 교사가 스스로의 교수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일종의 성찰 일지라고 볼 수 있죠. 김 교사의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라고 해서 글의 주제를 던져줬죠. 학습자에 대한 이해, 심리를 물어볼 거예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 물어보는 거고 평가 도구의 제작, 교육평가 물어보는 거, 교사의 지도성에 대한 내용, 자 행정을 물어보는 거죠. 구성 요소로 해서 논하시오 20점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에서 4가지 세부 항목을 물어보고 있죠. 그 4가지 세부 항목에 하나하나 대응하게 되는 각각의 내용들이 단락으로 구분되어서 1, 2, 3, 4 넘버링이 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 이야기를 하면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둠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학습 경험의 선정 활동과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 과정이 가지게 되는 의도하지 못한 학습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었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의적 영역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정법으로서 리커트 척도법을 확인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런 평가 도구의 신뢰 수준,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학 내적 합치도를 근데 평가는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공부하면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에는 내용적으로 읽어보면 이 지도성은 변혁적 지도성이네 라고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에 있어서 뭐 찾아라, 기억해서 이거 써라, 저거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학 이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답형이나 아니면 약술형이나 간단하게 서술하는 약술형이나 선다형으로 물어보지 않고 논술의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는 글쓰기의 형식에 근거를 해서 또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배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문제, 제시문, 배점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점 부분을 보면 논술의 내용 부분에서 15점 배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시험이 이루어지는 게 유초등 교직 논술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등 임용 시험에서는 그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게 되고 유초등에서는 유초등 그 교사 선발 시험에서는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논술은 논술인데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교직 논술 시험을 보는데 거기는 원고지에다가 써요. 원고지에다가 쓰고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500자 정도 글을 쓰는 건데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원고지에 쓰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가벼운 반면 우리는 원고지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하면 원고지부터 떠올리시고 원고지 그 정서법부터 배워야 하나 띄어쓰기 큰일 났네 생각하실 텐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지 있잖아요. 유선지 그냥 선만 쭉쭉 그어있는 B4 사이즈 종이 거기에다가 쓰기 때문에 분량 제한이 크게 없어요. 2장을 주거든요. 2장을 쓰는데 자유분량이에요. 자유분량이기 때문에 근데 2장 이상은 못 써요. 3장은 못 쓰는데 2장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분량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이 총 15점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가드너 첫 번째 제시문과 관련해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을 써라. 그럼 가드너의 지능이 총 8개 또는 9개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못 풀겠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를 각 한 가지씩 서술을 해라. 이것 역시 C 학생의 현재 지능 상태가 어떤 부분을 강점 지능으로 볼 수 있는지 가드너의 지능 이론으로 찾아서 그러한 학생한테 제시해 주기 적합한 과제 활동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합한 과제는 정답이 없어요. 적합한 과제 부분은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게 되는 근거로서 이 학생이 어떠한 지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정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의 구성을 보시면 정확한 정답을 요구한 항목이 있고 외워서 쓰라고 요구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알고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서 제시문 상황에 맞춰서 내 생각을 써도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 2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무엇을 쓰든지 간에 이론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는 힘들죠. 그리고 2번째 항목 보시면 제시문 2번째 2번과 관련해서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 원리로 첫 번째 물음을 설명을 해보고 만족의 원리로 2번째 물음을 설명을 해라. 이랬을 때 기회의 원리와 만족의 원리라고 하는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 원리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희 공부하면 그 학습 경험 선정할 때 이것저것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초반에 나온 2가지 원리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외워서 알고 있을 때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사례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개념에 근거해서 김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를 제시를 해라. 그럼 여기서도 보이시죠?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라고 하는 건 내가 알아야 써요. 개념을 알아야 쓰는 거고 사례를 들어보세요 하는 건 개념에 근거해서 내가 자유롭게 찾아서 서술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3번째 항목도 보시면 평가, 제시문에 나타나고 있는 평정법의 명칭이 뭐냐 그거 찾아서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추정 방법이 무엇인지 개념과 명칭과 내용을 쓰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도 지금 4번 지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스의 지도성의 명칭 찾아서 써라. 그리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를 써라. 실천 방안은 또 정답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간 그 이후에 그런 그 지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과 어떻게 하면 그런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를 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서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구조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 그럼 이론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방법을 쓰세요. 방안을 쓰세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걸 쓰는 건 내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도 일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형식 점수 부분 보시면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총 5점입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 및 주제와의 연계성에서 3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논술 시험으로 바뀌었을 때는 서론 결론 안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냥 본문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니 논술인데 어떻게 본문만 있어. 쌤들 레포트 쓸 때 서결 쓰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썼을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레포트 쓰라고 했을 때 이제 후배들은 없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써야 되나요? 레포트. 그리고 우리가 좀 그런 데 있잖아요. 행복한 캠퍼스라든지 그런 데 가서 돈 주고 사서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서 쓰시기도 하실 텐데 이제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뭐뭐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 그러면 그냥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써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랬던 거예요. 정말 그래서 첫 시험에는 형식 점수 이 부분 때문에 3점씩 빼먹었던 분들이 3.5점 그때 많이 뺐어요. 그래서 그렇게 빼먹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다들 서론, 결론 다 쓰시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식 부분에 있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형식에 근거를 해서 글을 써야 한다가 1원칙. 그리고 보시면 주제와 연계를 하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주제가 있었어요. 이번 글의 주제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주제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4가지 세부 항목이 있었죠. 가드너도 있었고 타일러도 있었고 이런 4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나열하라는 게 아니라 그 4가지 이야기가 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 교사의 반성적 수업 실천을 위해서 이 4가지 영역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느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느냐가 이 글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주제를 따로 주지 않았고 그냥 세부 항목만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주제가 없었느냐? 그때도 주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근데 잘 안 보이기는 해요. 주제가 딱 정해진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을 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읽어보면 이 글은 이 주제로 글을 써야 되겠네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안 썼던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채점 쪽에서 한 1년 기다려보고 내년엔 되지 않을까? 기다려보고 기다려봤는데 계속 안 되니까 주제를 우리가 줄게요. 제발 주제를 주는 대로 전체 글을 구성해서 써보세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주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 글 전체를 쓰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서론에서도 보여야 되고 본문에서도 매 단락 언급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세부 단락들이 다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에서도 주제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점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채점 기준은 공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은 정답이 공개가 되는데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보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채점 기준이 공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기준대로 채점이 다 안 되니까요. 기준대로 채점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고 이의 제기 신청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애초에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여기 보면 서론 본론이 각각 이제 서술을 하는 게 한 1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주제와의 연계 부분이 1, 2점 정도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 2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맞춤법 그리고 문장의 자연스러운 서술 2점입니다. 갑자기 부담이 확 줄어드시죠. 맞춤법 틀려도 100개를 틀려도 2점밖에 못 깎습니다. 그래서 막 써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맞춤법 많이 틀리셨어요. 저희 시험 형태 바뀌고 나서 객관식에서 논술로 바뀌고 나서는 초반에 첨삭해보면 장난 아니었어요. 안 된다 할 때 받침 지금 웃으시죠? 엄청 틀려요. 그리고 의하고 에 있잖아요. 엄청 틀리셨어요. 그리고 로서로서는 지금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서로서는 진짜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맞춤법 잘 안 틀리세요. 안 틀리시기 때문에 틀리면 점수 2점이 문제가 아니라 글의 전체 인상이 되게 나빠져요. 대학을 나왔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예전에 저희가 3차로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지금 시험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1차에서 교육학 논술이랑 전공 서술형 시험을 본다는 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적게 시험을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한두 명 가서 시험을 보는 상황이 아닌데 1차에서 주관식 평가를 실시하고 주관식 채점을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3차로 진행될 때는 1차는 교육학 전공 전부 다 객관식이었고 2차 가면 그때 전공 서술형 시험을 추가로 봤어요. 그리고 3차에서 면접이랑 수업 시연을 했고. 근데 그러니까 1차에서 한번 1.5배수로 걸러진 사람들이 오니까 2차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은 인원들을 채점은 실제로 어디서 많이 했느냐 하면 교육청 단위로 시행을 할 때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1차에서 교수님들이 못 들어가요. 너무 많으니까 현직 교사분들이 좀 더 들어가셔서 채점을 더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편차가 있어서 옛날에 3차로 진행될 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내용의 그 학문 영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이러고 채점 막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나쁘다니 이런 사람은 교사가 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채점 안 하신 분들이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문장이 너무 나쁘면 어떻게 이렇게 글도 못 쓰는 사람이 교사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 시험은 아니고 1차에서 우리가 응시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1차에서 채점해야 되는 답안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써야 하는 서술 방식, 글을 쓰는 서술 방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표현의 적절성 부분은 맞춤법 부분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미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쓰시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 돼도 괜찮고 일단 읽는데 그리고 의사 전달을 하는데 뜻을 전달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괜찮은 글이니까 글쓰기나 막 그 좋은 글, 아름다운 글, 멋진 글 쓰는 데는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험의 구조는 대략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근데 작년 시험은 조금 어려운 편이었었기 때문에 공부 좀 하셨던 분도 지금 보면 대충 뭘 물어보는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써야 될 내용 자체를 내가 다 기억하고 쓰지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되게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출제, 경향과 예시, 개요. 그래서 이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시, 개요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 참고하실 건 없고 나중에 공부 좀 하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방금 그런 구조로 확인했고요. 예시개요 부분은 이후에 공부 좀 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뭐 기출 적중 자료라고 해가지고 올해 시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올해 진행했었던 수업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었었는지 확인해 놓은 자료인데요. 부끄럽지만 넣어뒀습니다. 심심할 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재작년 시험 문제 아니네요. 재작년 시험 문제가 22페이지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와 있고요. 보시면 그래프가 있어서 확 놀라울 수가 있는데 근데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되게 평이한 영역을 평이하게 물어봤었던 시험 자료 참고해서 보시고 27페이지 보시면 그 전에 2017학년도 2016년에 봤었던 시험 또 문제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되게 이렇게 막 거창해 보이죠? 무서워 보이죠? 근데 그러진 않고 이론 공부 착실하게 하시면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쓸 수 있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험 자체가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최근에 풍토 자체가 뭐 전공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너무 어렵게 잘 안 내려고 하는 추세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공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33페이지. 교육학 논술 공부 방법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재밌을 것 같죠? 교육학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학에서 얘기를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거예요.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이고 교사란 어떤 존재여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길래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르쳐야 할까 그리고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현장에 가시면 뭐 교육학 내용 그렇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또 생각보다는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조금 마음을 들여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3페이지 보시면 먼저 이 시험 자체에서 얘기를 했었던 교육학 논술의 목적, 무엇을 평가하고자 했느냐. 객관식 시험은 지식에 대한 확인, 얼마나 공부를 세세하게 꼼꼼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좀 덜 보는 영역인데 교육사 이쪽 있죠. 교육사,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이런 부분들 나오면 한국 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신라 시대 국학이라고 하는 국가교육 기관이 있었는데 그럼 국학에 입학하는 연령, 그다음에 거기 재학 중인 학생들의 연령은 도대체 몇 살이냐? 몇 살부터 몇 살이냐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건 외우지 않으면 안 되죠. 몇 살부터 몇 살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에도 법령들이 있잖아요.
법 부분에 있어서, 법 항목에 있어서 뭐 몇 조 몇 항에 보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뭐 퍼센티지가 어떻고 그런 숫자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저희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쌤들 7차 교육과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면 2차 교육과정 때 변경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한다든지. 그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세부 사항들을. 그런 문제들을 주로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게 사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활용될 만한 지식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술 시험으로 바뀌게 되면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암기보다는, 그래서 외워서 그걸 그대로 인출해내는 것들보다는 쓸만한 지식들,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이 될 만한 지식들을 잘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한 지식들을 문제 상황에 제대로 적용시키는 거. 그리고 결국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좋은 건 바로 옆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번에 올해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수습교사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키고 관찰을 한 다음에 계속 교사로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게 맞죠. 실제로 교사 업무를 하는 걸 보면서 잘하면 채용하고 못하면 그냥 해고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되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직접적인 평가가 맞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게 힘드니까 말하는 것도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가장 안정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 논술, 글쓰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지식과 지식의 활용 능력과 그것을 글로써 표현을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학 논술을 도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신경 써야 되는 그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정확한 지식. 교육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다음에 그 지식을 활용하는 상황, 문제 상황에 이런 개념들이나 이런 지식들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식의 활용성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글쓰기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된다. 요 세 가지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2번 보시면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가 뭘까? 교육학 지식, 그리고 비판적 문제인식 능력,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느냐. 생각보다 문제 잘못 파악하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못 읽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읽었는데 그걸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론의 실질적 활용 능력을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글쓰기 능력을 통한 사고력의 평가. 이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밑에 박스 보시면 교육학 논술 준비의 기초. 첫 번째 교육학 이론은 꼼꼼히 공부한다. 근데 꼼꼼하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때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객관식 때만큼 세부적인 숫자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의 수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강의에서 같이 정리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 현장의 문제, 교육 관련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세상 그 소식에 조금 귀를 덜 기울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출제 영역들이나 출제되는 방향들을 보게 되면 그때 관심 있는 영역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나오고 그걸 한창 푸시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교육과정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2015 개정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었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의 다양성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죠. 꿈과 끼를 키우는 이런 교육,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학생 다양성,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TV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관련 뉴스가 나와도 되게 관심 없으시죠. 올해, 작년 해가지고 제일 뜨거웠던 뉴스가 그 수능 절대평가로 할 거냐 말 거냐 얘기 나왔을 때 쌤들 마음 어떠셨어요?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관심 없잖아. 난 대학을 이제 곧 졸업할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거 말고 취업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있지. 아니, 그걸 수능을 절대평가하면 다 그렇게 말씀하셔. 나 때는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TV 뉴스에 중등 교육 과정이나 중등 학교랑 관련되는 어떤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뉴스, 사건, 사고들.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요. 평가, 문항. 그 교사가 이렇게 유출했었던 자녀를 위해서 평가 문항 유출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쌤들 어떤 마인드로 보시느냐 하면 학생 마인드로 많이 보세요.
학생 마인드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누가 있었는데 걔가 이상하게 자꾸 문제집을 들고 다니더라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지금부터는 교사 마인드가 되셔야 돼요. 교사 마인드. 예비교사 마인드로 만약에 내가 학교에 갔는데 주변에 어떤 다른 동료 교사가 아무래도 미심쩍게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를 생각해 보신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자정의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답이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내가 현장에 가서 겪을 일이다. 새 교육과정 나오신 거 2015 나왔을 때 쌤 관심 없었죠. 2015 뭔 상관이람 생각하시는데 내가 가면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그런 마인드로 학교 관련된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론과 현실의 관련성을 탐색하자. 어렵죠. 역시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공부하실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왜 그 교육학 영역 중에 교직 과목 중에 교육 심리를 가장 좋아하시느냐 하면 그게 가장 현실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육 심리 내용을 보면 아 이래서 내가 동기가 없었구나. 내가 이래서 공부가 하기 싫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좀 재밌잖아요. 근데 나머지 막 한국 교육사 막 화랑 나오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재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결국 나랑 상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모두 다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재미없는 영역들이 나오면 내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현장에 가면 어디다 쓸 수 있을까? 근데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올 수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든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지시는 거고 전체 영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고 1차 논술뿐만이 아니라 2차 면접이든 수업 시연이든 모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공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개요 짜기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후에 글쓰기를 할 때도 공부를 하시긴 하시겠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요 짜기는 개요 짜기인데 딴 것보다 여기에서 쌤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그 내용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 번만 더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 교육학 논술을 쓰실 때 결국은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써야 되잖아요. 한 편의 글을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서 어떤 얘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포트 쓰실 때도 서론 쓸 때 가장 고통스럽죠. 내일 레포트 마감일이면 오늘 밤부터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미루고 있다가 막 자료는 다 어디에서 찾아놓고 준비를 해놨는데 너무 글 쓰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러면서 10시에 딱 앉아서 쓰시면 서론 쓸 때 얼마나 쓰세요? 안 써지죠. 1시, 2시까지 계속 막 썼다 지웠다 특히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안 나가죠. 되게 마음에 안 들죠. 멋지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무리 써놓고 봐도 되게 그지 같잖아요. 내가 쓴 글은 항상 별로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쓰고 나면 본론은 금방금방 쓰시죠. 쓸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이만큼 이렇게 해서 금방 쓰시고 또 결론 쓸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육학 논술 쓰실 때도 똑같아요. 다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서론 쓰기예요. 채점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 서론을 쓰시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느냐. 서론은 목적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론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글이냐. 주제, 논의의 필요성. 그거예요. 내가 왜 이 글을 쓰느냐.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내가 A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러는 것보다 A가 왜 중요하냐 하면 최근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A 우리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A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내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주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쓰면 되느냐?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시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서로는 멋진 도입. 그래서 인상적인 첫 번째 문장. 안 돼요. 우리는 너무 깊은 인상을 주면 안 돼요.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치게 깊은 인상을 주면 가끔 그렇게 되게 깊은 인상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첫 번째 문장부터 막 느낌표로 시작하시고 이렇게 해서 된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고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막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막 첫 번째 한자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자를 진짜 한자로 써가지고, 채점자가, 그래서 막 못 읽고,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관심을 끌면,
그게 썩 좋진 않아요. 사실 진짜 어쩔 수 없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읽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득될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하게 도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첫 문장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시작할까. 막 첫 번째 문장이 시작되지 않아요로 고민을 하는데 되게 잘 쓴 서론이나 적당히 잘 쓴 서론이 있었을 때 되게 잘 쓴 서론에 추가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까 배점 부분 보셨죠? 배점을 보시면 우리가 확 느껴지는 게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점수를 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 쓰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시간을 쓸 시간이 실제로 없어요. 제가 60분이거든요. 60분 동안 글을 쓰는데 굉장히 빠듯해요. 60분이. 문제 크잖아요. 문제 쓸 것 굉장히 많죠. 60분 굉장히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문제 읽고 분석하고 대략 구조 짜는 게 보통 한 15분 정도를 해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짜고 나면 45분이 남죠. 45분이 남는데 우리가 6단락을 써야 돼요. 실제로. 서론, 결론, 본문 4단락. 그럼 한 단락에 몇 분씩 써야 되는 거예요. 7분, 8분이에요. 근데 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6분, 7분 안에 한 단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서론을 10분씩 붙잡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본론의 한 단락이나 결론은 못 쓴다는 얘기예요. 되게 크죠. 그럼 점수가 3점, 4점이 그냥 훅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잘 쓰면 좋죠. 멋지게 도입하면 좋죠. 하나하나 명문을 쓰면 좋죠. 근데 그게 점수를 못 받는다고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쓰다가 정작 내가 쓸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으니까 요 두 가지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성찰적으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가 주제였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그럼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을 하는 게 왜 좋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문장을 써주면 그게 도입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것을 주제로 해서 이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가끔 보면 너무 직접적인 도입이 아니라 특히 국어과 쌤들 같은 경우에는 서론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막 되게 막 그 뼈를 깎는 고통 내가 국어과인데 이런 거지 같은 글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막 이건 좋은 글이 아닌데 막 쓰시게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명확한 글이 좋은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논문 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좀 길 뿐이지 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본론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4가지면 4단락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요구하는 사항이 5가지다. 5단락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딱딱 구분해서. 그리고 단락의 구분은 우리가 유선지에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단락 구분은 조금 자의적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기본 원칙은 들여쓰기와 줄바꿈으로 단락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들여쓰기와 줄바꿈. 새 단락이 시작할 때만 들여쓰기 하시고 그다음에 단락이 끝날 때만 줄바꿈을 하세요. 문장이 끝났다고 해서 계속 세 줄로 시작하시면 단락의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는 거랑 상관없이 단락이 바뀔 때만 줄바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을 쓰실 때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빨리 대답하시는 분.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답을 하시고 꼭 주제 논의를 해주셔야 돼요. 주제 논의. 그럼 아까 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글을 떠올려 보시면 그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게 큰 주제였었고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가드너였었잖아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으로 학생을 분석하는 거였었죠.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들 A, B 학생은 이런 지능이 있고 C 학생은 이런 지능이 있어서 이런 과제를 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면 주제 논의를 할 때는 이렇듯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를 해서 학생들을 살펴보는 게,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교사의 그런 성찰적인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연계가 되도록 다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쓰시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꼭 이 얘기를 써야만 점수가 깎이지 않느냐? 그래서 꼭 써야 되는 내용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형식을 갖춰서 써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서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4단락을 쓰고 나면 결론은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 쓸 때쯤 되면 다들 시간이 없어요. 되게 촉박해요.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결론을 쓰고 나면 시간이 한 5분 남아가지고 퇴고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보통 4번째 단락 쓸 때 5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미친 듯이 쓰고 나면 결론 되게 촉박해요. 그래서 결론은 되게 부실하게 쓰시긴 하는데 서론만큼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전체 요약하시고 글에 대한 제언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제언. 앞으로 이러면 좋겠다라는 얘기 간단하게 해주는 거. 요약은
너무 길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요런 거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요약이에요. 우리가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쓰면 똑같아요. 본론에서 썼던 내용이랑 큰 차이가 없게 돼요. 그 자체가 사실 요약적 서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얘기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거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더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제언 문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교사 입장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시거나, 문제가 좀 크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간단히, 그리고 진짜 크다, 문제 주제 영역이 정말 크다, 그럼 우리 교육 전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 쓰실 때는 뭐뭐다라고 하는, 뭐뭐입니다 아니라 뭐뭐다이다라고 하는 채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중간에 보면 중간중간에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호칭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세요. 막 존댓말을 써야 되나? 교장 선생님께서는 막 이렇게 쓰시고 하시는데, 그런 거 없이 여기 글은 되게 그 제3자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보통 선생님이라고 표시는 잘 안 하고 교사, 그다음에 교장은 그냥 교장, 김교장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괜찮아요. 버릇 없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37페이지 보시면 교육학 논술 Q&A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시작할까요? 보통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강의들 많잖아요. 그 강의를 초반부터 쭉 따라가시는 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초반에 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아요. 노량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일단 노량진에 있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임용시험이 특별히 내용이 어렵거나 막 되게 힘든 걸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양이 너무 많아요. 요구하는 양이 택도 없이 많아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교직 수업 들어보셨죠? 교직 수업 들어보시면 그게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긴 하지만 다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교직으로 개설되어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더하고, 근데 거기에 개설되지 않은 내용까지 다 포함을 시킨 양이 실제로 저희가 3년, 4년 공부를 해도 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1년 동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만 하느냐? 전공도 하시잖아요. 근데 전공은 그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양이 1년 동안 하기가 힘든 양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양이 아니라 불가능한 양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지나가 있어요. 모든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 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야지. 그러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안 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는 그런 감각이 잘 없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잘 없어서, 그냥 있다 보면 쑥쑥 지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강의 따라가는 게 편하고, 좀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까, 어떤 느낌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절하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뭘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제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으시면 전공하세요. 왜냐하면 훨씬 더 그게 빡빡할 거기 때문에. 전공을 하시고, 교육학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1월 달부터 나가게 되는 이론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보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혼자 보고 있으면 더 거부감만 생기고 교육학 되게 힘들다, 어렵다, 외울 거 되게 많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싫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론서,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제 시험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좀 보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론서부터 시작하는 건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고,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 이렇게 동기가 높은 이 시점에 교육학 개론서 있죠. 개론서 있으신가요? 다 갖다 버리셨나요? 뭐냐면 교직 과목 처음 들으시면 제일 먼저 듣는 수업 있잖아요. 교육학 개론 또는 교육의 이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개설된 수업이 있는데, 가끔 드물게 그 수업 안 하는 학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거 듣고 시작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 수업에서 교재로 썼던 책이 바로 개론서예요. 개론서. 막 교육 심리학 이런 책 말고 교육학 개론, 교육의 이해,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내용이 되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가장 재미없는 책이에요. 교육학 영역에서. 왜냐하면 가장 야트막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양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뭐 재미가 있지. 근데 그걸 지금 읽으시면 좋은 이유가 일단 교육학 전체 영역에 대한 큰 구조, 큰 그림을 파악하신 데는 그것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에 대한 공부는 1월 달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뭘 더 하실 수 있으면, 여유가 있으시면 교육학 개론책 어떤 책이 좋으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몇 권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추천을 해드리는데 제일 좋은 책은 내가 한번 읽은 책이에요. 수업 때 어떻게든 한번 줄쳐서 읽은 책이 다시 봤을 때도 가장 좋은 책이기 때문에 있으시면 굳이 다른 책 구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보통 그 책이 잘 없죠. 잘 없고 이거 쓸 데 없을 것 같아서 뭐 후배들한테 밥 한 끼에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재활용으로 그쵸 넘어가고 해서 많이 없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헌책방 가셔서 사셔도 되고 하니까 꼭 최신판 아니라도 돼요. 교육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큰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옛날 책도 괜찮으니까 대신에 내가 잘 읽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책, 너무 옛날 책은 보시면 잘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책 보시면 돼요. 많이 추천드리는 게 특별히 저는 전혀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신 분들 책인데 성태재 선생님이 편저를 하신 책이 있어요. 최신 교육학 개론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좀 쉬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좀 쉽게 잘 읽히는 책, 최신 교육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고 윤정일 선생님이 편저를 하신 교육의 이해 또는 뭐 신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책이 요 책보다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 좀 양이 많긴 한데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 책도 그렇게 안 읽히는 책은 아니라서 요 두 권 책 많이 추천해드리고 난 정말 책 읽는 게 너무 싫다.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나온 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방송통신대학교. 근데 그 책이 좋은데 구하기가 힘들어요. 책도 되게 싸고 좋거든요. 방송통신대 교재예요. 근데 방송통신대 교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격 교육을 상정을 하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양도 굉장히 적고요.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쌤들이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랑 확 달라요. 굉장히 쉽게 읽히고 편하게 읽히는데 교과서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책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권 절대 보시지 마시고요. 한 권. 보시고 잘 읽힌다 싶으면 그거 보시면 되니까 그걸로 한번. 그래서 1월 달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2번 읽으시면 돼요. 한 번은 속독.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 왜냐하면 생각하고 읽으면 첫 번째 책이 안 읽혀요. 재미가 없어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쭉 넘겨보시고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고 한번 읽어오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시면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료 정리하시고 개론책 읽으시면서 요약하시고 막 구조화하시고 절대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두 번만 읽고 오시면 되니까 그 정도 준비하시면 충분하고요. 더 시간이 나면 교육학 하지 마시고 전공하세요. 전공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가지신 자료들도 있고 공부하셨던 대학교 수업 들으실 때 공부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부분들이든지 약했던 부분들이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읽고 공부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글쓰기가 부담스럽다.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교육학 논술은 쉽게 쓰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렵게 멋을 내서 멋지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에서 저희가 되게 많은 인원이, 보통 많은 지역들이 20대 1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차 채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채점 기간 안에 채점자들이 채점을 해야 되는데 글이 복잡하고 두 번, 세 번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글들은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 초반부부터 꾸준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잘 쓰는 글을 못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쓸 때 포커싱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하면 쌤들이 대학교 때 보고서 쓰셨잖아요. 레포트 쓰시고 보고서 쓰시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레포트나 보고서는 누가 읽느냐 하면 교수님이 읽죠.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읽죠. 그 수업을 직접 나와 같이 했고 문제도 출제를 했던 선생님이 바로 읽죠.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게 써도 알아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지 내가 알 것 같다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읽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채점을 하느냐. 보통 현직 교사분들이 많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 논술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쌤들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 느끼실 텐데 교육학 공부 전공이랑 달라서 한 몇 주만 안 해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작년에 지금 그죠? 가볍게 시험 보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 직전에 막 외웠던 거 지금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현직에서 2년, 3년 근무하시던 분들한테 재교육 시켜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면 교육학 내용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뭐가 문제냐면 답을 쓰고 있는 나보다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게 생각을 하게 복잡하게 글을 쓰면 잘못 읽혀요. 교육학 논술에서 쌤들이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잘못 읽힐 수 있는 글은 반드시 잘못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예전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가 좋은 점수 받았던 분들 복기해서 올린 거 보면 다들 저게 무슨 18점이야.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데. 내가 쓴 것보다 못한데. 이 얘기를 정말 꾸준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이 정말 그렇게 못 썼다는 게 아니라 글이 단순 명확하게 필요한 요소들, 요구했던 사항들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장점을 2가지 쓰고 단점 2가지를 써라. 그럼 우리는 잘 쓰는 글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장점, 단점이란 말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죠. 우리가 왜 그 수능 비문학 지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내가 찾게 만들잖아요. 그때 어때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잘 못 찾죠. 근데 우리가 그걸 채점대한테 요구하면 그 사람들을 안 찾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많이 채점할 때 100개 이상도 채점을 하니까 못 찾아요. 몇 개는 봐주는데 20개, 30개 넘으면 그때부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장점은 첫째 뭐가 있다. 둘째 뭐가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뭐가 있고 둘째 뭐가 있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쓴 글이 아니라 우리가 학술적인 글쓰기를 할 때 자기가 전달하고 하는 바를 누가 읽어도 명확하게 그대로 전달되게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도 굉장히 촉박해서 나중에 답 쓰고 나서 그 워드로 옮겨보면 A4 용지에 반 좀 넘겨요. 3분의 2도 꽉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냥 폰트 10자리로 그냥 쳐보시면. 그렇게 적은 양의 글이기 때문에 그걸 이것저것 수식해서 쓰려고 그러면 글이 그냥 난잡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잘 썼던 분들은 잘 쓰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글쓰기 자체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고 평소에 안 쓰던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상한 표현을 쓰신다든지 그럴 필요 전혀 없이 요구하는 사항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교육학 논술 글쓰기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명문을 쓰면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누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게끔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부담이 확 내려가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시작할 때 교육학 개론서 읽으시면 되고 공부하실 때는 보통 수험서로 많이 공부하십니다. 전공은 전공서적 추가로 보시지만 교육학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외 유의사항. 글씨체. 글씨체는 좋으면 좋아요. 근데 안 좋다고 해서 깎진 않아요. 대신에 교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내가 글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는데 며칠 있다가 봤더니 안 읽힌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내 노트를 빌려갔던 친구들이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3-4명 정도가 일관되게 못 읽겠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너 글씨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무슨 글자야? 라고 물어본다. 일관되게.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못 읽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독성을 고려하셔서 고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읽히지만 않으면 돼요. 안 읽히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읽어주니까 그 정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페이지. 자, 그러면 올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잡는다. 최소한 6개월 단위의 학습 계획을 잡아야 한다. 지금 여기 설명해 오신 쌤들은 1월 달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데 1월 달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날 공부를 그날 닥치는 대로 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안 되고 보통 6개월까지 잡으시면 좋긴 한데 힘드시면 2달 단위로 2달 단위로 그리고 2달에서 1달 단위로 세분화하고 일주일 하루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계획은 좀 철저하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걸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교육학 도입 학습 정리라고 해서 도입 부분에는 2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2해. 보통은 1, 2, 3, 4까지 생각합니다. 2해. 4월 정도까지. 그다음에 학습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주로 암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6, 7, 8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9월 달부터 정리 단계인데 모의고사 문제 푸시면서 연습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암기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암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초반부부터 확실히 짚어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양이 많은 공부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랑 조금 달라요. 그때는 후다닥 몰아서 외우면 인출해가지고 까먹고 넘어가고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는 그게 안 돼요. 양이 너무 많고 지나치게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외우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계획을 정말 초반부터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일 잘못 생각하시는 공부 방법이 그거예요. 1, 2월 달에 한가한 시점이니까 내가 이때 교육학을 잡아야지. 또는 전공을 확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1, 2월 달에 교육학만 공부하고 3, 4, 5, 6에 전공 공부하고 7월 달에 다시 교육학 보는 거. 이 공부가 제일 나쁜 공부예요. 시간을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가 갖다 버리는 공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2월 달에 공부 열심히 하고 3, 4, 5, 6 달에 전공 공부하고 나서 7월 달에 교육학 책 보잖아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던 2달, 3달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니까 초반에는 공부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되게 힘든 게 초반에 느낌이 이래요.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나아지질 않아요. 계속 이 상태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상태로 점점점 올라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시기가.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양이 많은 공부이기 때문에 초반부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교육학이랑 전공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추천해 드리는 게 한 6월달, 최소한 6월달 정도까지는 월화는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틀 정도는 교육학만 하시는 게 나아요. 이틀 정도 교육학만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전공. 그리고 하루는 쉬시는 거. 하루 쉬셔야 됩니다. 막 안 쉬고 할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다가 보통 7월 달에 뻗어가지고 막 시험 못 보겠다고 막 됐다고 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이러고 막 다 되게 막 허무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셔야 되고요. 반드시 쉬셔야 되고 이제 뒤에 가면 좀 줄이기는 합니다. 쉬셔야 되고 교육학 이틀, 전공 4일 요 비율로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쭉 가시다가 그래서 교육학이 한 70% 정도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 느낌이 되면 그때부터 교육학 공부 시간을 계속 줄여요. 계속 줄여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전공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 그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부가 아무리 힘드셔도 교육학 전공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노트 만들기. 자, 이거는 지금 서브노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브노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거예요. 서브노트 꼭 만들어야 되나요? 내가 꼭 노트 정리해야 되나요?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기 스타일입니다.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공부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 원래 서브노트 안 만드는데 남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한 게 전공은 좀 다르긴 하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 수기도 보게 되면 합격 수기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스터디 다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서브노트 다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 단거나 다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합격 수기 쓰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안 하면 떨어진다고 하던데 잘 생각해 보실 게 합격 수기를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합격 수기를 쓴 사람들은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험 치고 나면 되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되게 촉박하고 되게 바빠요, 실제로. 바로 학교에서 근무하러 나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정리하고 올리고 그러기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원래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꼭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해가지고 뭘 정리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합격 수기를 쓰지 않은 되게 많은 합격생들 중에서는 그렇게 안 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붙으려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서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의미 있는 거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의미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굳이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시간을 진짜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잘 파악하셔서 서브노트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터디를 해야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스터디를 하러 나가서 그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을 잘 파악하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전공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교육학은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강의 들으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저희 스터디 짜드리거든요. 다 짜드리는데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노트 만들기는 그날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정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꼭 서브노트랑 다르게 보셔도 되고 꼭 손으로 안 쓰셔도 돼요. 책에다가 바로 필기하셔도 괜찮고 요새는 컴퓨터로도 많이 작업하시니까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고 5번, 자,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자, 객관식에서는 마치 단어를 하나 끼워 맞추듯이 외워가지고 제시문에 나온 키워드 유추해가지고 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 논술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생각해서 기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도 중요한데 이해가 잘못되면 다른 데서 헤매요. 전혀 답이 아닌 곳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1, 2월 달 공부하실 때는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암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초반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책을 봤을 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는 그때부터 시험 전까지 끝없이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고 까먹고가 반복되면서 나중에 외웠던 걸 덜 까먹는 시기가 오면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1, 2차 다 공통으로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뒤에 있는 자료들은 지금 용어 정리 참고해서 보시라고 초반부에 읽어보시면 공부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고 그다음에 54페이지부터 합격 수기 있어요. 합격하신 분들,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 얘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이나 이런 거 전공별로 정리된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 빠르게 말씀드릴 건 올해 강의 계획입니다. 자, 이게 그 가이드북 뒤에도 있어요. 가이드북 뒤에 93페이지부터도 다 있기는 한데 오늘 추가로 받으신 자료가 아마 그냥 커가지고 바로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그거 같이 볼게요. 지금 추가로 받으신 프린트아웃의 첫 번째 페이지는 1, 2월 강의 안내예요. 1, 2월 강의 안내 따로 해놓은 거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게 지금 연간 계획서입니다. 연간 계획서 먼저 빠르게 같이 볼게요. 자, 저희 수업의 전반부의 가장 큰 강조점은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조화 해야 된다고. 양이 많고 방대하고 찾아 들어가야 되는 시험에서 구조화가 안 돼 있으면 개별적인 사실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그걸 찾아서 쓰라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 1, 2월 달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구조화입니다. 구조화와 이해, 그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 챕터 들어갈 때마다 구조화를 해요. 그래서 전체 저희 칠판 있잖아요. 그럼 그려요. 그림을 다 그려서 전체적인 구조화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체 영역을 약간씩이라도 다 언급하고 지나가는 강의. 그러니까 전체 내용 영역을 훑고 지나가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건 있어요. 외워야 되는 포인트들을 찍어드려요. 그래서 최소 이거 정도까지는 봐도 근데 그때는 못 외워요. 1, 2월 달에 외울 수는 없는데 최소 요런 부분들까지는 최종적으로 외워야 될 거다라고 해서 가장 얕은 수준으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다 똑같은데 스터디는 매 강의마다 새로 짜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짰던 스터디가 좋으면 끝까지 가시는 거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깨지면 새로 짜드려요. 스터디는 선택이에요. 꼭 필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1, 2월 달부터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서 계획으로는 바로 첫 주에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첫 주나 둘째 주쯤 해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첫 번째 시험 어렵게 안 내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약간 약식으로 보는데 두 번째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형식으로 봐요. 그때까지 나갔던 진도 영역 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매 강의마다 모의고사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봐야 되는 시험은 그 시험 형태예요. 근데 이론을 공부를 하건 문제풀이를 하건 간에 내가 중간중간에 자꾸 방향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까먹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 개별 첨삭해서 다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고 1, 2월 중에도 상담 한 번 있습니다. 개별 직강 같은 경우는 개별 상담이 있고 인강은 첨삭은 똑같이 진행돼요. 모의고사 보시고 첨삭하는 건 똑같이 진행되고 대신에 이제 상담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의고사 보내실 때, 모의고사 답안 보내실 때 뭐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 서면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월도 이론인데요. 이론인데 교재는 1, 2월과 3, 4월을 일부러 같은 걸 씁니다. 일부러 같은 걸 쓰고 굳이 새 교재를 만들어서 봐야 되는 자료가 더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같은 교재를 쓰지만 3, 4월에는 좀 더 추가 자료가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화된 설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전에 이론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1, 2월 달부터 시작을 안 하고 3, 4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때도 모의고사는 2번 보고 개별 첨삭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 2월부터 해서 공통적으로 매 시간 형성평가를 합니다. 저희 수업의 특징은 귀찮음? 근데 공부는 귀찮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자신을 귀찮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러기가 힘드니까 저희 수업에서 가급적 그런 것들 다 챙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시작할 때 계속 형성평가를 보고 확인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만 모아서 나중에 다시 보셔도 전체 내용에 대한 확인이 잘 되기 때문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3, 4월 같은 경우는 구조화 테스트 실시한다 그러죠. 1, 2월 달에 구조화 됐던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 2월, 3, 4월은 공통적으로 짧은 글쓰기를 진행을 해요. 짧은 글쓰기가 뭐냐 하면 본문에 한 단락 쓰기. 우리가 결국 요 단락 한 단락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체 글을 계속 쓰는 연습을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이 좀 의미 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요 연습을 해요. 한 단락 쓰기 연습. 한 단락 쓰기 연습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쓸 수 있는 주제들도 계속해서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재밌을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 2월 달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시기를 제일 힘든 시기다 생각하고 잘 넘기시면 3월 달에 쉬워지고요. 5월 달에 더 쉬워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편해져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5, 6월 달 강의는 기본 문제인데 기출 문제 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기출 문제는 어떤 기출이냐? 논술 기출. 저희 나왔었던 논술 기출을 다 풀이를 할 거고 그다음에 객관식 중등 시험. 저희가 논술 전에 봤었던 객관식 시험에서도 중요 영역들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기출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행정고시 있죠. 5급. 행정고시 시험에서 2차는 직렬별로 전공을 물어보는데 교육 직렬 뽑잖아요. 근데 교육학 물어보거든요. 근데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우리랑 형식이 비슷하고 내용 자체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5, 6월 달은 문제 풀이를 하고 요때부터는 그 모의고사 횟수가 늘어요. 4번 봅니다. 그럼 2주에 한 번씩 봅니다. 돌아서면 보겠죠. 이제 즐겁죠. 즐거워요. 그리고 7, 8월 달은 종합문제 풀이라고 해서 이제 기출이 아니라 문제를 새로 만든 거, 새로 만들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그 시점이 되면 뭐 학회라든지 이런 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가장 트렌디한 그다음에 학계에서 관심이 있는 영역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5급 시험이 6월 달에 있어요. 5급 2차 시험이 6월 달에 있어서 6월 달? 6월 말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 딱 보고 나오면 나오는 그 올해의 문제를 8월 달에, 7월 달에 같이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9월 달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반이라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매 시간, 매주 모의고사를 계속 보세요. 그래서 저희 일정은 보통 주당 3개씩 쓰거든요. 주당 3개씩 써서 9월 달이 되면 월요일 날 2개 쓰고 화요일 날 1개 쓰고 그래서 월요일 날 봤던 논술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바로 대표 첨삭해가지고 전체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보신 부분을 개별 첨삭 다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첨삭이 이루어지긴 할 텐데 그건 뭐 세부적인 상의 변동이 있으면 그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는 지금 저희 작년에 썼던 교재를 조금 고치고 있거든요. 고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곧 출간이 될 거예요. 새로 나오면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브노트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서브노트도 올해 조금 개정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재는 다 새로 나올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 교재로 보시기에는 조금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근데 보실 수는 있긴 할 거예요. 기본서는 보실 수는 있긴 할 텐데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지금 그래서 다시 1, 2월 강의로 돌아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구조화 자료, 형성평가, 스터디, 짧은 글쓰기,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2달 동안 전체 진도를 한 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1, 2월 달 안에 교육학 전체 영역을 한 번 다 봅니다. 그래서 전공이랑 좀 달라요. 전공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눠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을 1, 2월 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나가고 3, 4월 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나가고 2달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진도를 한 번씩 돌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마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내년도 졸업 예정인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내년 2월이나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래서 교생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쌤들 한 번만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얘기긴 한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공부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상반기 공부 계획 철저하게 어떻게 공부를 많이 못할 거다라는 걸 상정을 하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개강하면 이상하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1월 달에 공부를 하다가 되게 힘들잖아요. 막 공부 시작해서 너무 힘들면 개강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방학 때도 이렇게 힘든데 방학인데 공부만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개강을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게 어디에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다들 개강하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세요. 안 된다. 개강하면 못한다. 그리고 특히 교생 나가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생 다르긴 한데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긴 한데 교생 나가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 중에서 가장 피곤한 한 달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으시면 기말고사 때 무너져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상반기가 망한 것 같은 느낌이 그때 확 들어요. 기말 준비를 할 때 보고서도 써야 되지. 교생 나갔다 왔으니까 낼 거 얼마나 많아요. 보고서 계속 내야 되는데 기말고사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학이랑 전공 공부하려고 봤더니 남들은 내가 이거 할 때 저만큼 나가야 되는데 난 안 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올해는 글렀어. 상반기가 글렀기 때문에 올해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봐야지. 하반기에 그냥 대충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때 잘 못하니까 언제? 1, 2월 달에. 1, 2월 달에 열심히 해두신 거 가지고 3, 4, 5월 달까지 버티시고 기말 끝나면 그때 다시 열심히 시작하시면 요새 분위기가 3차로 진행되던 때보다 2차로 진행되면서 초수 재수분들이 조금 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전체 합격생 중에 초수 재수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래 하신 분들이 더 많기는 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초수 재수분들이 붙게 더 괜찮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전공 문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상반기 1, 2월 달에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여름방학 하는 시점부터 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 잘 잡으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기에 다들 미리 준비하시느라 나와서 귀한 시간 내셔서 나와서 들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던 것만큼 잘 하셔서 뜻대로 다 진행되셔서 올해 내년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오세요.